밖에 쌀쌀한 공기를 맞으며 나오면서 그녀는 내가 결혼하고 싶었던 단호한 확신을 가진 남자란 바로 저런 남자야 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나보다 20년이나 젊고 내 사촌과 결혼했어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잠시 그녀는 시간이 지난다는 것과 그녀를 휩쓸고 지나간 삶의 사건들이 원망스러워졌다. 안녕하세요. 버지니아 울프의 세월 13부 시작합니다. 1917년 몹시 추운 겨울밤이었다. 너무도 조용해서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고 달도 없이 영국 저녁이 유리 같은 고요함으로 얼어붙은 것 같았다. 연못과 개천도 얼어붙었고 웅덩이는 도로에 흐리멍텅한 눈을 만들었으며 포도에는 미끄러운 홍 모양의 서리가 솟아있었다. 어둠이 유리창을 덮었고 시내는 탁 트인 시골과 하나가 되어버렸다. 마치 어떤 푹신한 감촉을 음미하는 것처럼 하늘 이곳저곳을 비추었다 멈추었다 하는 탐조등을 제외하고는 불빛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저것이 그 강이면 웨스트민스터가 분명 저기쯤일 거야. 엘리너가 역 밖의 어두운 거리에 멈추어 서서 말했다. 그녀가 타고 왔던 버스는 푸른 불빛에 창백해 보이는 말없는 승객들을 태운 채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돌아섰다. 그녀는 레니와 매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늘 아래의 퇴색하고 조그만 거리에 있는 한 집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걸었다. 거리의 먼 앞쪽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등불도 푸른 빛으로 쌓여 있었다. 그녀는 회중 전등으로 길 모퉁이에 있는 이름을 비춰보았다. 여기서는 벽돌담이 비추어졌고 저기서는 담쟁이 덩굴이 비추어졌다. 그러다가 마침내 30번지가 그녀가 찾고 있던 주소가 불빛 속에 보였다. 그녀는 노크를 하면서 동시에 벨을 눌렀는데 어둠이 시계뿐만 아니라 소리까지도 싸서 없애버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곳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침묵이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그는 빛을 차단하듯 재빨리 문을 닫았다. 거리에서 막 들어온 터라 집안의 풍경이 이상해 보였고 현관에 유모차며 우산꽂이의 우산들, 카펫, 그림 등 그 모든 것들이 강조되어 보였다. 들어오세요. 레니가 다시 말하고는 불빛이 환한 거실로 그녀를 안내해 들어갔다. 또한 남자가 그 방에 서 있었는데 그녀는 그들만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왔던 터라 그 사람을 보고 놀랐다. 그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잠시 그들은 물끄러미 바라보고 서 있었다. 니콜라스를 아시는지? 이윽고 레니가 말했지만 그는 그 남자의 성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고 또 그 성이 너무 길어서 그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외국 이름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분명 외국인이었다. 그는 확실히 영국인은 아니었다. 그는 외국인처럼 절을 하면서 악수를 하고는 하다만 이야기를 끝내고 싶은 듯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린 나폴레옹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가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 네.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토론 중인가 보다 하고 짐작할 뿐이었다. 그 이야기가 나폴레옹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 이외에는 그녀는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외투를 벗어 내려놓았다. 그들이 이야기를 멈추었다. 제가 가서 맥이에게 말하죠. 레니가 말했다. 그는 불쑥 나가버렸다. 나폴레옹에 관해 얘기하고 계셨다고요? 엘리너가 말했다. 그녀는 성을 듣지 못한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피부색이 매우 검었고 머리는 둥글었으며 검은 눈이었다. 그의 인상이 좋은가 나쁜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할 말도 없으면서 내가 그들을 방해했구나 하고 그녀는 느꼈다. 그녀는 얼떨떨하고 추운 느낌이었다. 그녀는 불 위에 손을 펴고 쬐었다. 그것은 진짜 불이었다. 나무가 타고 있었고 빛나는 타리의 선을 따라 불길이 일고 있었다. 그녀의 집에 남아있는 것은 조그만 실개천 같은 약한 가스가 전부였다. 나폴레옹? 그녀가 손을 데우면서 아무 의미도 없이 말했다. 우린 위인의 심리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현대 과학으로 조명해서 말이죠. 그가 말했다. 그가 약간 웃으면서 덧붙였다. 그녀는 그 토론이 좀 더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다. 아주 흥미롭군요. 그녀가 소심하게 말했다. 네, 그것에 관해 알기만 하면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온통 손만이 아니라 두뇌까지도 마비된 듯이 느껴졌다. 위인의 심리? 그녀가 말했는데 그가 그녀를 바보로 생각하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대해 토론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던 얘기는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아마 토론 내용을 요약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라고 그녀는 짐작했다. 주변에 널려있는 신문이나 테이블 위에 담배꽁초로 보아 그들은 상당 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내 얘기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우리들 자신을 모른다는 것과 우리 자신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종교나 법률 등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그는 사람들이 정확한 어휘를 찾으려 할 때 그러는 것처럼 손을 움직였다. 그녀가 외국인들이 을에 사용하는 사전식 단어보다 좀 짧은 단어를 그의 말에 보충하면서 말했다. 그가 그녀의 도움을 고마워하는 듯한 태도로 그 말을 받아들여 되풀이했다. 그녀도 되풀이했다. 그녀는 그들이 하고 있던 얘기의 주제에 관해서 전혀 이렇다 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불 위로 몸을 굽히고 손을 덮이고 있는 동안 단어들이 그녀의 마음속을 함께 떠다니다가 하나의 지적인 문장을 만들었다. 그가 말했던 것이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법률과 종교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었던 것 같았다. 그런 말을 하시다니 정말 이상하군요. 그녀가 그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그것이 왜 이상하죠? 우린 모두 같은 걸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말하지 않을 뿐이죠. 그가 말했다. 오늘 밤에 버스를 타고 오다가 난 이번 전쟁에 관해 생각했었어요. 나는 이걸 느끼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느끼죠.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그는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아마도 그녀가 그의 말을 오해한 듯 했고 또한 그녀는 자기가 뜻하는 바를 평이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가 다시 시작했다. 내 말은 버스를 타고 오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은 그러나 이때 레니가 들어왔다. 그는 병과 유리잔이 놓인 쟁반을 들고 왔다. 포도주 상인의 아들이라. 엘리너는 그의 붉은 뺨과 검은 눈과 커다란 코를 바라보면서 혼잣말로 되뇌어 보았다. 저 니콜라스라는 남자는 분명 러시아인일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러시아인? 폴란드인? 유태인?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술을 마셨고 술기운이 그녀의 척추에 있는 혹을 어루만져주는 듯 했다. 이때 매기가 들어왔다. 오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외국인의 인사는 안중에 두지 않았는데 그와는 너무 잘 알아서 인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저 신문들 좀 봐. 그녀가 마루에 널려있는 것들을 둘러보며 저 신문들 하고 항변했다. 마루는 온통 신문으로 덮여 있었다. 우리는 지하실에서 식사해요. 하인이 없으니까. 그녀가 엘리너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는 경사가 심한 조그만 계단으로 길을 안내했다. 그런데 막달리나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는 조그만 방에 서서 니콜라스가 말했다. 어제 사라가 내일 저녁에 매기 언니 집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 그녀는 없잖아. 그는 서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시간 맞춰 올 거예요. 매기가 말했다. 전화를 걸어볼까? 니콜라스가 말하면서 방을 나갔다. 훨씬 좋지 않아? 하인이 없는 게 말이야. 엘리너가 접시를 가져가며 말했다. 설거지하는 아주머니는 있어요. 매기가 말했다. 덕분에 우리는 정말 지저분하게 지낸답니다. 레니가 말했다. 그는 포크를 들고 포크의 날 사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아니, 이 포크는 공교롭게도 깨끗하군. 그가 그것을 다시 내려놓으며 말했다. 니콜라스가 그 방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불안해 보였다. 그녀가 거기 없어요. 그가 매기에게 말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질 않아요. 아마도 오고 있는 중일 거예요. 매기가 말했다. 아니면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녀가 그의 수프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그는 꼼짝 않고 접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는 걱정을 감추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거리낌이 없었다. 저기 그녀가 오고 있어요. 그가 그들이 하고 있던 얘기를 방해하며 외쳤다. 그는 스푼을 내려놓고 기다렸다. 누군가가 천천히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사라가 들어왔다. 그녀는 추위로 오그라든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뺨은 여기는 희고 저기는 붉고 하는 식이었다. 온통 파랗게 덮인 거리를 걸어오느라고 아직까지도 눈이 부신 듯 그녀는 눈을 깜빡거렸다. 그녀가 니콜라스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는 그 손에 키스했다. 그러나 엘리너는 그녀가 약혼 반지를 끼고 있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그래요. 우린 지저분해. 매기가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누더기를 입고 그녀가 덧붙였다. 수풀을 뜨는 그녀의 소매에 금실 고리가 매달려 있었다. 난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엘리너가 말했다. 그녀의 시선이 금실 박힌 은빛 드레스에 머물고 있었다. 어디서 그걸 구했니? 콘스탄티노블 어떤 터키인한테서, 매기가 말했다. 터번을 두른 환상적인 터키인. 사라가 접시를 가져오다가 소매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아직도 멍한 상태인 것 같았다. 그들도 전쟁을 계속하겠죠? 매기가 말했다. 엘리너는 매기가 전쟁이라는 말을 할 때 레니의 얼굴에 묘한 가면 같은 표정이 덮이는 것에 주목했다. 프랑스인들이 다 그렇듯이 그도 자기 나라를 정열적으로 염려하고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를 보면서 그녀는 모순을 느꼈다. 그는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이 그녀에게 중압감을 주었다. 그의 침묵에는 뭔가 만만치 않은 것이 있었다. 왜 그렇게 늦었어요? 니콜라스가 사라에게 물었다. 그는 그녀가 어린 아이기라도 한 것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꾸짖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와인을 한 잔 따라주었다. 조심해. 엘리너는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다. 술이 오르는 걸 조심하라고. 그녀는 몇 달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었다. 그녀는 이미 약간 흐릿해지고 머리가 약간 어질어질한 느낌이었다.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로 나왔고 조용한 데서 있다가 얘기를 하게 되니 아마도 전쟁이 그 장벽을 제거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라는 술을 마셨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 몹쓸 바보 녀석 때문에. 몹쓸 바보? 누구? 매기가 말했다. 엘리너 언니의 조카 말이야. 사라가 말했다. 노스, 엘리너 언니의 조카 노스. 그러고는 그녀는 웃었다. 난 혼자 앉아 있었어. 벨이 울리더군. 세탁물이 왔나 보다고 내가 말했지. 계단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노스였어, 노스. 그녀는 경례를 하듯 손을 머릿개로 들어 올렸다. 이렇게 잘린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어. 무슨 일이냐고 내가 물었지. 난 오늘 밤 전방으로 떠나요. 라고 그가 말하더군. 뒤꿈치를 딱 하고 맞붙이면서 말이야. 나는 중위로서 어느 부대건 적군 잡는 왕립 연대라나 뭐라나. 그러고는 모자를 우리 할아버지 흉상에 거는 거야. 내가 차를 따라주었지. 그녀가 테이블에 둥글게 뭉친 빵 조각을 떨어뜨렸다. 그것이 낱낱이 떨어지면서 그녀의 슬픔이 강조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이 들고 지쳐 보였고 웃고 있는데도 슬퍼 보였다. 노스가 누구죠? 니콜라스가 물었다. 그는 노스를 마치 그것이 나침판의 점인 것처럼 발음했다. 내 조카예요. 내 남동생인 모리스의 아들이죠. 엘리너가 설명했다. 사라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저만큼 앉아서 진흙 색깔의 제복을 입고 다리 사이에는 회초리를 들고서 그 불그레하고 바보 같은 얼굴의 양옆으로 귀가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하고는 내가 하는 말마다 좋아요 라고 대꾸하는 거야. 좋아요, 좋아요. 그러다가 결국 내가 부지깽이와 부젓가락을 집어들었어. 그러고는 신이시여
왕께서 행복하고 영화롭게 오래도록 우리를 통치하도록 보살피소서 라고 연기를 했지. 그녀는 나이프와 포크를 마치 무기인 양 들고 있었다. 그가 떠났다니 유감이군. 엘리노는 생각했다. 그녀의 눈앞에 하나의 그림, 테라스에서 역걸련을 피우던 크리켓을 하는 멋진 소년의 그림이 떠올랐다. 유감이야. 그러다가 다른 그림이 나타났다. 그녀는 같은 테라스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해가 지고 있었고 하녀가 나와 말하는 것이었다. 군인들이 총검을 장착하고 전선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그녀는 전쟁 소식을 들었었다. 3년 전에. 그녀는 커피잔을 조그만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생각했다. 당신은 정말 불공평하군요. 니콜라스가 사라에게 말하고 있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편협하고 불공평해요. 그가 손가락으로 그녀의 손을 툭툭 두드리면서 되풀이했다. 그는 엘리너의 기분이 어떤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요.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독일인이 영국을 침입하게 허용하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녀가 레니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는 자기가 한 말을 후회했는데 말이 그녀가 하려던 대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나요? 그가 말했다. 난 그들이 포탄을 만드는 것을 돕습니다. 매기가 그의 뒤에 서 있었다. 그녀는 고기를 가져왔던 것이다. 고기를 잘라줘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앞에 내려놓은 고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나이프를 들고 기계적으로 그것을 자르기 시작했다. 유모 것도 잘라야지. 엘리너가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한 접시분을 더 잘랐다. 됐어요. 매기가 접시를 가져갈 때 엘리너가 어색하게 말했다. 그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생각하지 않고 말을 했다. 빨리 그걸 끝내고 그러고 나서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말이 없었다. 그가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는 자신이 말을 하는 것을 피하려는 듯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을 들으려고 고개를 돌린 것이었다. 어처구니 없군. 어처구니 없어. 그런 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이 한 말은 정말이지 헛된 소리라고. 니콜라스가 말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크고 깨끗하고 손톱은 매우 짧게 깎여 있는 것을 엘리너는 놓치지 않고 보았다. 그는 의사일지도 몰라 엘리너는 생각했다. 허튼 소리라는 게 뭐죠? 그녀가 레니 쪽을 돌아보며 물었다. 그녀는 그 단어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식 영어죠. 저 사람이 미국인이거든요. 레니가 말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여 니콜라스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니야, 난 폴란드인이야. 니콜라스가 돌아보며 말했다. 저 사람 어머니가 왕녀였어요. 매기가 그를 약올리듯 말했다. 그래서 그의 시계줄에 문장이 있는 거로군. 그녀는 생각했다. 그는 커다랗고 오래된 문장이 있는 시계줄을 차고 있었다. 어머니 집안은 폴란드에서 최고 귀족 가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평민, 백성의 한 사람이었죠. 그가 아주 심각하게 말했다. 당신은 좀 더 자기 통제를 했어야 했어요. 그가 다시 사라 쪽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랬어야 했겠죠. 그녀가 한숨 쉬듯 말했다. 그러나 난 그의 고삐를 설쳐버리고 말했어요. 안녕, 영원히 안녕이라고. 그녀가 손을 뻗어서 와인을 또 한 잔 따랐다. 그만 마셔야겠어요. 니콜라스가 병을 치우며 말했다. 그녀는 무장을 한 기사에게 하얀 손수건을 흔들며 탑 꼭대기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엘리너를 돌아보며 설명했다. 어두운 항무지 위로 달이 뜨고 있었고 사라가 후추단지를 만지며 중얼거렸다. 그 후추단지야말로 어두운 항무지지. 엘리너가 그것을 보며 생각했다. 물건들마다 가장자리가 조금씩 흐려 보였다. 와인 탓이고 전쟁 탓이었다. 물건들마다 껍질이 벗겨나간 듯이 보이고 단단한 표면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금박 집게발이 달린 의자까지도 구멍이 많아 보여서 그녀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어떤 따뜻함이랄까 마력 같은 것을 방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난 저 의자를 기억해. 그녀가 매기에게 말했다. 그리고 네 어머니도. 그녀가 덧붙였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의제니 숙모가 앉아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춤을 추는. 그녀가 덧붙였다. 춤을 추는? 사라가 되풀이했다. 그녀는 포크로 테이블을 통통 두드리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난 춤을 추곤 했어. 그녀가 오물거리며 말했다. 내가 어렸을 때 모든 남자들이 다 나를 사랑했지. 장미와 라일락이 매달려 있었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해, 매기 언니? 그녀는 그들 둘이서 같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그녀의 언니를 바라보았다. 매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침실에서였지. 왈츠를 추었어. 그녀가 말했다. 왈츠? 엘리너가 말했다. 사라는 왈츠 리듬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다. 엘리너가 거기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독일 놈들이야. 레니가 말했다. 망할 놈의 독일인들. 그는 권태로운 몸짓을 과장하며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았다. 또 공습이야. 매기가 일어나며 말했다. 그녀는 방을 떠났고 레니도 그녀의 뒤를 따라 갔다. 독일인들. 엘리너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그녀에게는 어떤 무디고 따분한 존재가 재미있는 대화를 방해하기라도 한 것처럼 느껴졌다. 색깔들이 퇴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몽색 의자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동안 마치 그 아래에 있는 불이 꺼진 것처럼 그것은 그 빛을 잃었다. 그들은 거리에서 차량이 세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모든 것이 매우 빨리 지나쳐가고 있는 듯 했다. 포도 위에서는 연속적으로 똑똑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났다. 엘리너는 일어나서 커튼을 약간 벌려놓았다. 지하실이 도로 밑으로 내려앉아 있어서 사람들이 지하실 출입구 난간을 지나쳐갈 때 그녀는 그들의 다리와 치마밖에는 볼 수가 없었다. 두 남자가 매우 빠르게 지나갔고 한 늙은 부인이 좌우로 치맛자락을 흔들면서 급히 걸어갔다. 사람들에게 들어오라고 청하면 안 될까?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다시 돌아보았을 때 그 늙은 부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남자들이 지나갔다. 이제 거리는 아주 한산했다. 맞은편 집들에는 커튼이 완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도 커튼을 조심스럽게 당겼다. 그녀가 돌아서서 보니 화려한 도자기와 램프가 있는 테이블이 밝은 불빛의 원 안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앉았다. 공습이 싫으세요? 니콜라스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천만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편안하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 빵 한 조각을 붓이 가루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가 두렵지 않았다면 그 행동은 그녀에게 불필요해 보였을 터였다. 직접 공격을 받는 일은 아주 드물어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녀가 덧붙였다. 그들이 뭔가 대단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것이 무슨 얘기였는지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 계단에서 발을 질질 끄는 소리가 났다. 아이들이 사라가 말했다. 그들은 멀리서 둔탁하게 들리는 총성을 들었다. 레니가 들어왔다. 접시들을 이리로 가지고 오세요. 그가 말했다. 그가 그들을 석탄 저장실로 안내해 갔다. 커다란 광이었다. 그곳은 토굴 같은 천장과 석벽에 축축한 교회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광의 일부는 석탄 저장소로, 일부는 와인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중앙에 있는 불빛이 비쳐서 석탄 더미가 번쩍번쩍 빛났고 지프로 쌓인 와인병들이 돌 선반 한쪽에 놓여 있었다. 쾌쾌한 와인 냄새, 집 냄새, 눅눅하게 습기 찬 냄새 등이 났다. 식당에 있던 후라서 서늘했다. 사라가 위층에서 가져온 누비 이불과 가운을 들고 들어왔다. 엘리너는 푸른색 가운으로 몸을 감쌌다. 한결 나았다. 그녀는 가운을 몸에 두른 채 접시를 무릎 위에 놓고 앉았다. 추웠다. 그럼 이제 사라가 스푼을 똑바로 들고 말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보였다. 매기가 오야 푸딩을 가지고 들어왔다.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게 좋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너무 차분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엘리너는 그녀가 아이들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짐작했다. 아이들은 부엌에 있었다. 지나오면서 그녀는 아이들을 보았었다. 아이들은 자니? 그녀가 물었다. 네, 하지만 총성이 매기가 푸딩을 권하면서 말했다. 총성이 다시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분명히 소리가 더 컸다. 방어해냈어. 니콜라스가 말했다. 그들은 푸딩을 먹기 시작했다. 다시 총이 발사되었다. 이번에는 그 총성에 날카로운 외침소리도 섞여서 들렸다. 햄스테드야. 니콜라스가 말했다. 그가 시계를 꺼냈다. 침묵이 무거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엘리너는 그들의 머리 위로 둥글게 굽어있는 석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구석에 있는 거미줄을 보았다. 다시 총성이 울렸다. 총성과 함께 공기의 탄식 소리가 밀려왔다. 이번에는 바로 그들의 머리 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 제 방이야. 니콜라스가 말했다. 매기는 그녀의 접시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니콜라스는 마치 총소리의 간격을 재기라도 하듯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에게는 기이한 점이 있다고 엘리너는 생각했다. 의사 같은, 아니면 성직자 같은. 그는 시계줄에 문장을 달고 있었다.
맞은편에 보이는 상자의 번호는 1397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훑어보았다. 지금 독일인들은 분명 머리 위에 있었다. 그녀는 노켓색의 돌을 바라보며 그것을 세어보았다. 그때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듯한 격렬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거미줄이 흔들렸다. 바로 위쪽이야. 니콜라스가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들 모두 올려다보았다. 어느 순간에고 폭탄이 떨어질 수 있었다.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매기의 목소리를 들었다. 거미줄이 흔들렸다. 그녀는 어떤 돌 하나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돌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 다시 총성이 울렸다. 이번의 총성은 이전의 것보다 희미하게 들리는 것이 좀 더 멀리서 발사된 듯 했다. 끝났어요. 니콜라스가 말했다. 그는 찰칵하고 시계를 닫았다. 그리고 그들은 가두어졌던 것처럼 모두 몸을 돌려서 딱딱한 의자로 자리를 옮겼다. 매기가 들어왔다. 자, 끝났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 애가 잠깐 깼었지만 다시 잠들었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레니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기는 계속 잤어요. 그녀는 앉아서 레니가 들고 있던 그녀의 접시를 가져갔다. 이제 푸딩을 마저 먹읍시다. 그녀가 예사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 이제 와인을 좀 들지요. 레니가 말했다. 그는 병 하나를 들고 자세히 살펴보더니 다른 병을 집어들었다. 이윽고 세 번째 병을 골라 들고는 그는 가운자락으로 조심스럽게 그 병을 닦았다. 그가 병을 나무 상자 위에 놓았고 그들은 둥글게 둘러앉았다. 그리 심한 편은 아니었죠? 사라가 말했다. 그녀는 잔을 내밀면서 의자를 뒤로 기울였다. 하지만 우린 놀랐어요. 니콜라스가 말했다. 봐요, 우리 모두 얼마나 창백한지. 그들은 서로서로 바라보았다. 누비 이불과 가운을 두르고 노켓색 벽에 기대어 있는 그들은 모두 휘꾸무레하고 푸르스름하게 보였다. 불빛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매기가 말했다. 엘리너 언니는 여자 수도원장 같아 보이네요. 그녀가 엘리너를 보면서 말했다. 하찮은 조그만 장식들을 덮어버린 지푸른 가운과 그녀의 옷에 붙은 벨벳 끈이며 레이스들이 그녀의 모습을 더욱 그렇게 보이도록 했던 것이다. 그녀의 중년의 얼굴은 손놀림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가는 선들로 주름 잡힌 낡은 글러브처럼 주름져 있었다. 단정하지 못해? 내가? 그녀가 손으로 머리를 매만지면서 말했다. 아니, 만지지 말아요. 매기가 말했다. 공습이 있기 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엘리너가 물었다. 다시 그녀에게는 그들이 방해를 받았을 때 매우 재미있는 뭔가를 얘기하던 중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완전히 단절되어져 그들 중 아무도 그들이 하던 얘기를 기억하지 못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사라가 말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 잔을 듭시다.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는 폼을 내며 잔을 들었다. 그들 모두 갑자기 얘기하고 웃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모두 잔을 들고 외치며 잔들을 함께 쨍하고 부딪혔다. 노란 액체로 가득 찬 5개의 잔이
한 덩어리로 모여들었다. 새로운 세계로. 그들은 외치면서 술을 마셨다. 노란 액체가 잔 속에서 위아래로 출렁거렸다. 이제 니콜라스 연설을 하셔야지. 사라가 잔을 소리내어 상자 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가 웅변가처럼 손을 쫙 벌리면서 입을 열었다. 우린 연설을 원하는 게 아니야. 레니가 끼어들었다. 엘리너는 실망했다. 그녀는 연설을 듣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기분이 좋아서 끼어들었던지 거기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웃고 있었다. 위층으로 올라갑시다. 레니가 상자를 치우며 말했다. 그래요. 이 지하실을 떠납시다. 사라도 팔을 뻗어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매기가 끼어들었다. 그녀가 손을 들었다. 총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아.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 여전히 총성이 나고 있었지만 그것은 아주 멀리서 들렸다. 먼 해변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같기도 했다. 저들은 단지 사람을 죽이고 있을 뿐이야. 레니가 야만스럽게 말했다. 그는 나무 상자를 발로 찼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엘리너가 항의했다. 가면이 다시 그의 얼굴을 덮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레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니콜라스가 그녀를 슬쩍 바라보며 말했다. 애들이나 뒤뜰에서 폭죽을 터뜨려대는 거지. 그녀가 가운을 벗는 것을 도와주며 그가 중얼거렸다. 그들은 위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너는 거실로 들어갔다. 그 방은 그녀가 개혁하고 있는 것보다 커 보였고 매우 넓고 안락해 보였다. 바닥에는 신문이 널려 있었고 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따뜻하고 활기가 있었다. 그녀는 매우 피곤함을 느꼈다. 그녀는 안락 의자에 깊숙이 앉았다. 사라와 니콜라스는 뒤에 처져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유모가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는 것을 돕고 있으리라고 그녀는 짐작했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하고 자연스러워진 듯이 보였다. 매우 평온한 감정이 그녀를 감쌌다. 마치 또 다른 시간의 영역이 그녀에게 제공된 것 같았으나 개인적인 어떤 것의 죽음이 존재함으로써 그것을 빼앗긴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단어를 고르느라 망설였다. 면제자? 그녀가 의미하는 것이 이것인가? 면제자. 그녀는 육안으로 보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어떤 그림을 보면서 말했다. 면제자. 그녀는 되풀이했다. 그것은 언덕과 마을이 있는 아마도 프랑스 남부의 그림이든지 혹은 이탈리아의 그림이었다. 올리브 나무가 있고 언덕의 중턱에 하얀 지붕들이 무리를 지어 있었다. 그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면제자라고 되풀이해 보았다. 그녀는 위층의 마루가 부드럽게 쿵 하고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매기와 레니가 아이들을 다시 그들의 침대에 누이고 있는 것이라고 그녀는 짐작했다. 둥지에서 짹짹거리며 잠든 새처럼 약간 끽끽거리는 소리가 났다. 총성이 들리던 뒤이고 보니 무척이나 비밀스럽고도 평화스러웠다. 그러나 이때 사람들이 들어왔다. 공습 때문에 그들에게 지장이 있었나? 그녀가 바로 앉으며 말했다. 아이들 말이야. 아니요, 걔들은 계속 자고 있었어요. 매기가 말했다. 하지만 걔들도 꿈을 꿨을지 몰라. 사라가 의자를 당기며 말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매우 조용했다. 시간을 알려주곤 하던 웨스트민스터의 시계도 조용했다. 매기가 부지깽이를 들고 나무 토막을 쳤다. 불꽃이 황금빛 눈 같은 것을 내뿜으며 일제히 굴뚝으로 올라갔다. 저것이 나에게 얼마나 엘리너가 말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만드는지 그녀가 덧붙였다. 그녀는 모리스와 그녀 자신 그리고 늙은 피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들에게 말을 했더라도 아무도 그녀의 말뜻을 알지 못했을 것이었다. 그들은 말이 없었다. 갑자기 맑은 플루트 소리 같은 곡조가 아래쪽 거리에서 울려 퍼졌다. 저게 뭐지? 매기가 말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창문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몸이 반쯤 일으켜 세워져 있었다. 군대 나팔이야. 레니가 팔을 뻗어 그녀를 제지하며 말했다. 창문 아래에서 다시 나팔 소리가 들렸다. 이어 그들은 그 소리가 거리 아래 더 멀리서 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는 다음 거리에 훨씬 더 먼 데서 그 소리가 들렸다. 거의 곧바로 차량의 경적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통행이 풀리고 런던의 일상적인 야간 생활이 다시 시작된 것처럼 차량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끝났군. 매기가 말했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잠시 동안 매우 피곤한 표정이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바구니를 당겨서 양말을 꿰매기 시작했다. 살아있다는 게 기뻐. 엘리너가 말했다. 그게 잘못이에요, 레니? 그녀가 물었다. 그녀는 그가 말하기를 원했다. 그녀가 보기에 그는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감정의 홍수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팔꿈치를 괴고 기대어 담배를 피우면서 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머리 위에서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 동안 석탄 저장실에 앉아서 저녁을 보냈어요. 그가 갑자기 말했다. 그는 팔을 뻗어 신문을 집어들었다. 레니. 니콜라스가 마치 장난꾸러기 어린아이를 훈계하듯이 말했다. 그는 계속 신문을 읽고 있었다. 차량이 질주하고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는 소리들이 하나의 연속음으로 계속되었다. 레니는 신문을 읽고 매기는 바느질을 하고 있는 동안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엘리너는 불길이 타르의 줄기를 따라 피어올라 활활 타다가 꺼져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엘리너? 니콜라스가 끼어들었다. 그가 나를 엘리너라고 불렀어. 그녀는 생각했다. 그게 옳아.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발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생지를 두려워하는 늙은 여인 같아 보였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단단하고 조그만 매듭으로 조여든 채 살고 있죠. 매듭, 네, 오라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각자가 자기의 조그만 방에 있으면서 자기 십자가와 성경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불과 아내와 함께 매기가 끼어들었다. 엘리너는 흠칫 놀랐다. 그녀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듯이 보였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은밀함은 끝이 났다. 레니가 신문을 집어던졌다. 모두가 엉터리 허튼 소리야. 그가 말했다. 그가 신문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하던 얘기를 두고 말하는 것인지 그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은밀히 얘기한다는 건 불가능했다. 그럼 왜 신문을 샀죠? 그녀가 신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불을 지피려고요. 레니가 말했다. 매기가 웃으며 깃고 있던 양말을 집어 던졌다. 거기 있어요. 기운 거예요. 그녀가 소리쳤다. 다시 그들은 불을 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엘리너는 니콜라스가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에게 묻고 싶었다. 언제 그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인가? 언제 우리가 모험을 즐기며 안전하게 동굴 안에 불구자가 아닌 존재로 살게 될 것인가? 그가 그녀 안에 있는 뭔가를 풀어준 것처럼 그녀는 새로운 시간의 영역뿐 아니라 새로운 힘과 그녀의 내부에 있는 미지의 어떤 것까지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담배를 지켜보았다. 그때 매기가 부지깽이를 들고 나무를 쳤다. 다시 빨간 눈의 불꽃이 연달아 일어나 일제히 굴뚝으로 빨려 올라갔다. 우리는 자유로워질 거야. 우리는 자유로워질 거야. 엘리너는 생각했다. 줄곧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니콜라스가 사라의 무릎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녀가 흠칫 놀랐다. 아니면 졸고 있었나? 그가 덧붙였다. 당신들이 말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물었다. 굴뚝으로 올라간 불꽃처럼 영원히 위로 올라간다고 그녀가 말했다. 불꽃이 굴뚝으로 날아 올라가고 있었다. 그렇게 헛짚을 수도 있나? 니콜라스가 말했다. 사람들은 늘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말하면서 사라가 웃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바로 앉았다. 매기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레니는 엉터리 같은 헛된 소리라고 말하죠. 엘리너 언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라고 말하고 그리고 니콜라스는 그녀가 그의 무릎을 톡톡 건드렸다. 감옥에나 가야 할 그 사람은 말하죠. 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가 영혼을 개선하도록 해주오 라고. 감옥에 가야 할? 엘리너가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라가 설명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녀가 그녀의 어머니와 몹시 흡사하게 손을 저으며 가볍게 말했다. 잠시 날카롭고 불쾌한 전율이 마치 칼로 피부를 자르듯이 엘리너의 피부를 스쳐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전혀 중요한 것에 닿은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날카로운 전율이 스쳐갔다. 그 밑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녀는 니콜라스를 바라보았다. 그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나를 싫어하게 만들었나요, 엘리너? 그가 좀 주저하며 말했다. 전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녀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외쳤다. 저녁 내내 단속적으로 그녀는 그에 대해 이런저런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그 느낌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느낌, 하나의 전체적인 좋아하는 감정이 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녀가 다시 말했다. 그가 그녀에게 가볍게 인사를 보냈다. 그녀도 약간 몸을 굽혀 답례했다. 벽 난로 위에 시계가 치고 있었다. 레니는 하품을 했다. 늦은 시각이었다. 그녀는 일어났다. 그녀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다.
집들마다 아직 커튼이 쳐져 있었다. 추운 겨울밤은 거의 검정색이었다. 마치 지푸른 돌의 동공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여기저기 별이 그 푸른색을 꿰뚫어 비치고 있었다. 마치 뭔가를 다 소모해버린 것처럼 광대함과 평화의 감각이 느껴졌다. 택시를 잡아드릴까요? 레니가 끼어들었다. 아니요, 걷겠어요.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다. 난 런던 거리를 걷는 게 좋아요.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갈 겁니다. 니콜라스가 말했다. 사라, 갑시다. 그가 말했다. 그녀는 발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의자에 기대고 있었다. 그녀가 손짓으로 그를 물리치며 말했다. 난 더 있고 싶어요. 난 얘기하고 싶고 노래 부르고 싶어요. 찬송가를, 추수감사의 노래를. 모자 여기 있어요. 가방도 여기 있고. 자, 가요. 니콜라스가 그녀에게 그것들을 건네주며 말했다. 그가 그녀의 어깨를 잡아 방 밖으로 밀어내면서 말했다. 가자고요. 엘리너는 매기에게 밤 인사를 하려고 그녀에게로 갔다. 나도 더 있고 싶어. 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난 잠자리에 들고 싶어요. 졸린다고요. 레니가 항의했다. 그는 머리 위로 손을 뻗고 하품을 하며 거기 서 있었다. 매기가 일어섰다. 주무시면 되죠. 그녀가 빈정거렸다. 귀찮게 내려오지 말아요. 그가 그녀에게 문을 열어줄 때 엘리너가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굳이 고집했다. 그는 매우 거칠면서도 동시에 매우 공손하다고 그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정열적으로 모두 동시에 느끼는 남자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들은 현관에 이르러 있었다. 니콜라스와 사라가 거기 서 있었다. 한 번만이라도 나를 비웃지 말아줘요, 사라. 니콜라스가 외투를 입으면서 말하고 있었다. 그러면 내게 훈계하지 말아요. 그녀가 현관문을 열면서 말했다. 그들이 잠시 유모차 옆에 서 있을 때 레니가 엘리너를 보고 웃었다. 독학들을 하는군. 그가 말했다. 잘 자요. 그녀가 악수를 하면서 웃으며 말했다. 밖에 쌀쌀한 공기를 맞으며 나오면서 그녀는 내가 결혼하고 싶었던 단호한 확신을 가진 남자란 바로 저런 남자야 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나보다 20년이나 젊고 내 사촌과 결혼했어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잠시 그녀는 시간이 지난다는 것과 그것을 휩쓸고 지나간 삶의 사건들이 원망스러워졌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때 한 장면이 그녀 앞에 떠올랐다. 매기와 레니가 불을 쬐며 앉아있는 장면이었다. 행복한 결혼. 내가 줄곧 느끼고 있던 것이 바로 그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행복한 결혼. 그녀는 어둡고 좁은 길을 다른 사람보다 뒤처져 걸으면서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다. 풍차의 날개 같은 넓은 부채꼴 모양의 불빛이 천천히 하늘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느끼고 있던 것을 가져가서 광범위하고 단순하게 표현해주는 듯 했다. 마치 다른 목소리가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그 불빛은 멈추어서 하늘의 한 폭신폭신한 부분, 어떤 의심스러운 지점을 조사했다. 공습.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내가 공습을 잊고 있었군.
사라와 니콜라스는 교차로에 이르러서 거기 서 있었다. 내가 공습을 잊고 있었어.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놀랐지만 그건 사실이었다. 그들은 빅토리아 가에 서 있었다. 그 길은 굽이져 있었는데 여느 때보다 더 넓고 어두워 보였다. 조그만 형상들이 급히 포도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잠시 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거리가 아주 한산했다. 여느 때처럼 버스가 운행이 될까? 그들이 거기 서 있는 동안 엘리너가 물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순간에는 아무도 거리를 지나가지 않았다. 난 여기서 기다릴 수밖에 없겠어. 엘리너가 말했다. 그럼 난 가야겠군요. 사라가 불쑥 말했다. 안녕. 그녀는 손을 흔들며 걸어가 버렸다. 엘리너는 니콜라스가 당연히 그녀와 함께 가리라고 생각했다. 난 여기서 기다리겠어요. 그녀가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사라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엘리너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화가 났나? 기분이 나쁜 건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때 어둠을 뚫고 어떤 커다란 형체가 어렴풋이 나타났다. 그 불빛은 파란 페인트로 덮여 있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말없이 움츠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푸른 불빛을 받아 창백하게 보이고 모두 실제 인물 같지 않아 보였다. 잘 가요. 그녀가 니콜라스와 악수를 하며 말했다. 그녀가 돌아보니 그가 아직도 포도 위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아직도 모자를 손에 들고 있었다. 거기 혼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크고 인상적이고 외로워 보였다. 탐조등이 하늘을 훑으며 지나갔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그녀는 종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먹고 있는 구석의 한 노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내가 저녁 식사로 뭘 먹는지 알고 싶은 거요, 부인? 그가 분비물이 많고 깜빡거리는 노안 위로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잘 볼 수 있도록 차가운 고기인지 소세지인지가 한 조각 얹혀있는 빵 한 덩어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1918년 11월의 하늘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그것은 여러 층의 짙은 안개로 뭉쳐 있었다. 비는 내리고 있지 않았으나 여기저기에 안개가 몰려 있었다. 여기저기에 물기가 어른거렸다. 풀잎 끝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바람도 없는 평온한 날이었다. 안개 사이로 양떼의 울음소리가 그리고 까마귀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만 차량의 소음만이 하나의 함성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이따금 문이 열렸다 닫히거나 안개가 흩어졌다 다시 모이곤 하는 것처럼 그 함성은 들리다가 사라지곤 했다. 더러운 작자 같으니 리치몬드 그린 거리를 가로질러 포장도로를 따라 절름거리며 걸어오던 크로스비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실제로 비가 내리는 날은 아니었으나 거대하게 펼쳐진 공간은 안개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할 수 있었다. 망나니. 그녀는 다시 혼잣말을 뱉었다.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는 것은 그녀의 버릇이 되어 있었다. 시야에는 아무도 보이는 사람이 없었고 거리 끝은 안개에 묻혀 있었다. 아주 조용한 날이었다. 다만 까마귀들만이
나무 꼭대기 위에서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었다. 벌레 먹은 잎들이 땅 위로 떨어졌다. 걷고 있는 크로스비의 얼굴은 마치 그녀에게 고통을 강요했었던 어려운 장애들에 대한 반항으로 근육들이 굳어버린 것처럼 뒤틀려 있었다. 최근의 4년 동안 그녀는 더욱 늙어버렸다. 그녀는 등이 굽고 아주 조그마해서 그 안개 낀 광대한 공간을 걸어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연약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번화가에서 장을 보기 위해 그녀는 가야만 했다. 더러운 작자. 그녀는 다시 중얼거렸다. 그날 아침 그녀는 백작의 목욕탕 때문에 버트 부인에게 말을 들었었다. 목욕탕에 백작이 침을 뱉어 놓았었는데 버트 부인이 그걸 보고는 깨끗이 청소해 놓으라고 그녀에게 잔소리를 했던 것이다. 백작이라지만 부인보다도 나을 것이 없어요. 그녀는 계속 말했다. 이제 그녀는 버트 부인에게 말하고 있었다. 기꺼이 당신 말대로 하겠어요. 지금처럼 집을 나와 안개 속을 걸으며 무슨 말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들이 자기를 해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있지 않은 손으로 루이자에게 그녀의 말을 잘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 같은 손짓을 했다. 그녀는 계속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어떻게 되든 걱정할 것 없어. 그녀는 씁쓸하게 덧붙였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에게 한 말에 불과했다. 사실 그 집에서 산다는 것이 그녀 자신에게도 더 이상 즐거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달리 갈 만한 곳이 없었고 그 사실을 버튼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다. 당신 말에 따르겠어요. 루이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녀는 큰 소리로 덧붙였다. 그러나 사실 그녀에게는 전처럼 일을 해낼 수 있는 기력이 없었다. 그녀는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었고 목욕탕을 깨끗이 청소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위해 장을 보는 일만으로도 모든 기력이 다 소모되어 버릴 정도였다. 어쨌든 그녀에게는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 집을 떠나느냐의 두 갈래 길이 있을 뿐이었다. 노년의 날들을 그녀는 그 모든 짐꾸러미들처럼 보내게 될 터였다. 막대먹은 말갈량이 같은 계집애. 그녀는 중얼거렸다. 지금 그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제 그 집에서 달아난 빨간 머리의 하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쉽게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를 구한다는 건 그녀에게는 문제될 게 없었다. 그래서 백작의 목욕탕을 치우는 일이 크로스비에게 떨어진 것이었다. 더러운 작자, 더러운 작자. 그녀는 되풀이했다. 그녀의 희미한 푸른 눈은 기력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다시 백작이라고 자칭하는 그 벨기에인이 목욕탕에 남겨놓은 침을 떠올리고 있었다. 나는 여지껏 신사 양반들의 시중만 들어왔지 당신 같은 천박한 외국인의 시중은 들어본 적이 없어. 절뚝거리고 걸으면서 그녀는 말했다. 나무들이 우거진 곳이 가까워지자 차량의 소음이 크게 들렸다. 나무들 뒤로 길들이 보였다. 난간을 향해 길을 찾아가고 있는 동안 그녀의 희미한 푸른 눈은 안개가 깔려있는 앞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그녀의 결심,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어떻게든 견뎌내리라는 결심을 읽을 수 있었다. 부드러운 안개가 천천히 거쳐가고 있었다. 포도 위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들은 갈색을 띠고 있었고 젖어 있었다. 까마귀 떼가 나무 꼭대기에 잎사귀들을 흔들며 끄끄 울었다.
안개 속으로부터 까만색의 난간이 나타났다. 번화가의 차량의 소음이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크로스비는 상점으로 물건을 사러 나온 중심가의 쇼핑객들과 뒤섞여 치러내야 할 전쟁에 임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서서 난간에 가방을 올려놓았다. 이제 그녀는 한바탕 밀치고 밀리고 해야 할 판이었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녀야 할 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는 쑤시고 아팠다. 그녀는 물건을 사는 일보다 망나니들에 의해 자신이 떠밀려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난간에 가방을 얹어놓은 채 숨을 약간 헐떡거리며 그녀는 다시 그 빨강머리 하녀를 생각했다. 그녀는 다리에 통증을 느꼈다. 길게 늘어지는 사이렌 소리가 우울한 느낌을 주며 울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인가가 터지는 듯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또 총소리군. 흐릿한 회색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총성에 놀란 까마귀들이 후다닥 날아올라 나무 위를 선회했다. 그리고 또 다른 희미한 움직임이 있었다. 사다리에 올라서서 어떤 집의 창문을 칠하고 있던 한 사내가 한 손에 붓을 든 채 일을 멈추고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다. 포장지에 반쯤은 가려지고 반쯤은 드러나 보이는 식빵을 들고 가던 한 여자도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은 둘 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기라도 할 것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시 총성이 들렸다. 사다리 위에 있던 사내가 길에 서 있는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사내는 붓을 다시 통에 담갔다가 칠하기를 계속했다. 여인도 계속 걸어갔다. 크로스비는 몸을 추스려 번화가를 향해 종종 걸음으로 걸어갔다. 총성은 계속되었고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쟁이 끝났다고 식료품 상점에서 줄을 서 있던 그녀에게 누군가가 말했다. 총성은 계속되었고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